신종플루와 이제 코로나19를 많이 비교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면만 비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유사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유사한 부분이라는 거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고, 지금 질문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로 간 신종감염병, 신종플루와 이 코로나19가 이 두 가지가 유일하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메르스도 심각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공통점이라 그러면 또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서 그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다. 이런 게 이제 공통 사항입니다. 다른 점은 많죠. 우선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죠. 이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라는 거는 H1N1A형 인플루엔자고, 이거는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인플루엔자 섞인 일종의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는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박쥐에서 유래됐지만 중간 숙주는 아직 뱀인지 천상갑인지 모르는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와 같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면서 신종 바이러스죠.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뭐 김씨와 이씨와 할 정도로 다른 바이러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경우는 PCR, 유전자 PCR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그 다음에 임상 증상은 또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인플루엔자는 잠복기가 하루 내지 이틀 정도로 짧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2일에서 14일로 길다. 중국에서 일부의 경우에 24일까지 길다. 이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증상의 시작은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같은 경우 열과 인후통, 콧물, 기침, 뭐 또 심하면 바이러스 폐렴으로 해서 호흡곤란, 흉통, 호흡부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코로나19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코로나19의 경우는 뭐 열이라든지 기침, 인후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특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일주일째쯤에 폐렴이 와서, 바이러스 폐렴이 와서 중증 호흡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 폐렴, 지금 코로나19도 바이러스 폐렴인데,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폐렴은 양측성으로 양폐하에 대부분 같이 온다는 게 좀 특징이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그 세균성 폐렴 합병되는 게 한 30%, 20-30%입니다. 중국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19에서 세균성 폐렴은 한 10% 정도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제한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소견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구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임상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전염력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뭐 한 명이 한 1.4명 내지 1.6명.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2명 또는 3명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좀 빠르죠. 그리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료가 60대 이상에서는 3분의 1이 항체가 있어서, 그때 어린이라든지 30대 성인,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성인이 주로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는 보시다시피 어린이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이 감염되지만 40대, 50대 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성인들, 건강한 성인들이 많이 중국에서 걸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대에 좀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게 좀 중국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연령군별 감염 연령대도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치료제입니다.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든지 리렌자라든지 뉴라미다제 억제제 계열의 효과적인 바이러스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2009년에 항바이러스제 사용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에이즈 치료제 칼라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퀴널 경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은 그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앞으로 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백신입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 우리가 계절 독감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2009년 10월 말경에 그 의료인을 필두로 해서 구형군 접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1,400만 명 정도가 접종이 돼서, 그것이 신종플루가 11월 초에 심각 단계로 갔지만 10월 말부터 해서 11월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면서 유행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미플루와 백신, 신종플루 백신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신종플루 뭐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떨었지 하지만, 사실 호들갑을 많이 떨었습니다. 백신 개발해서 접종하는 그 호들갑도 떨었고, 항바이러스제도 초기에는 뭐 진단하고 줬지만 10월 말 11월 초에는 열하고 기침이 있으면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호들갑이 떨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사망자가 270여 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치사율이 0.035%였습니다. 확진자가 한 75만 명이니까요. 물론 확진하지 않은 다수의 신종플루 환자를 포함하면 치사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죠. 0.035가 아니라 0.01 뭐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졌을 텐데, 확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 코로나19는 백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2%, 우한 이해 지역은 0.8%, 그러니까 후베이성 이해 다른 성이 0.8%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보다 치사율이 높은 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군에서 치사율이 지금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약자에서 치사율이 높았고요. 이 코로나19도 지금 중국 자료, 우리나라 자료도 역시 지금 고령군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고령군에서는 치사율이 높죠. 따라서 이렇게 신종플루와 코로나19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뭐 치사율이 낮으니까 뭐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간과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나 손 씻기 안 하고 방역에 틈을 보인다 그러면 그 후과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안심을 해서, 안심을 넘어서 방심을 하는 거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정확한 정체를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마스크와 손 씻기가 저는 백신이라고, 코로나19 백신, 물론 인플루엔자 예방도 되고 식중독 예방도 되는 유니버설 인펙셔스 디지즈 백신인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 이것이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마스크 지금 공급이 안 돼서 많은 국민들이 뭐 재사용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정부가 좀 시급하게 뭐 마스크 제작을 하든지 예산을 들여서 사서 국민들한테 지금 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눠줘야 됩니다. 신종플루 때도 국가가 백신을 구입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지금 뭐 백신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더 싸겠죠. 그리고 만드는데 그렇게 백신보다는 훨씬 시간도 덜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종플루는 다시 되돌려서 보니까 그때 환자가 훨씬 많았고 사망자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보다는 좀 안전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이 이제 코로나19 시작인데 지금 1,700여 명에 13명 돌아가신 걸 가지고 신종플루 다 끈 성적표하고 숫자도 환자 숫자 적다, 사망자 숫자 괜찮다고 할 수 있나고요? 이건 온고잉 진행형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진행형이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2009년 거의 11년 전에 끝난 사안을 갖고 지금 순간하고 비교한다는 건 일단은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기보다 또 언제 이것이 커지고 얼마나 끝날지 이런 예측보다 예측은 불확실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현재 지금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확진 환자라든지 마스크가 없어서 불안한 국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병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마스크를 공급해서 환자 발생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지금 뭐 언제 환자가 늘고 언제 유행이 끝나고 이런 예측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 예측은 뭐 반드시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지금 방역 당국이나 국민이 어떻게 지금 슬기롭게 합심을 해서 이 노력을 하느냐, 개인 위생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환자 추세를 지금 티핑 포인트로 만들어서 꺾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급한 거지. 언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언제 끝날 거냐. 제가 많은 비유를 항상 이 화살이 날라서 어깨에 죽지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화살을 누가 쐈느냐,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 이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화살을 뽑고 압박을 해서 출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거지. 지금 뭐 그런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와 같은 임상 의사들은 오랫동안 그 피 흘리는 환자라든지 혈압 떨어진 환자라든지 호흡곤란에 닥친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은 관심이 많고 실제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 지금 살려야 된다가 우선순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두려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런 상황들이 국민 개개인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일도 될 수 있고 가족의 일도 될 수 있고 친구의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이제 노력해서 공동대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교를 한 김에 메르스랑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메르스하고의 이제 비교를 요청하셨는데 2015년 5년 전에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행해서 186명 환자에 38명의 사망자가 났죠. 우선은 뭐 유사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단지 차이는 물론 박쥐에서 시작된 것은 똑같습니다. 자연계 뭐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저수지라고 하는 박쥐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중간 매개동물이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낙타다. 중동에 있는 그 낙타라는 얘기고 지금 코로나19는 이제는 이제 사스코비2라고 명명이 됐죠. 바이러스 학회에서. 근데 이제 중간 숙주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뭐 천상갑일지 뱀일지 모른다. 무엇이 있지만은 아직 못 찾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잠복기도 뭐 최대 14일 정도로 유사하고 증상도 그 호흡기로
들어와서 처음에 열 나고 온몸 쑤시고 이 호흡기 증상이 주죠. 그리고 폐렴으로 진행돼서 중증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측면이 많은데 어 메르스 때도 경증 환자도 있었고 무증상 감염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19가 전염성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어 메르스 바이러스는 주로 중증 폐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사율이 지금 중동에서는 35%,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20%였죠. 그리고 그 코로나19는 치사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내지 2% 정도고 현재 시점. 그다음에 전염력은 이 메르스보다 이 코로나19가 더 높습니다.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유행의 주 무대가 병원 감염이었다는 거죠. 보통 2차 내지 3차 감염으로 끝났고 2015년 우리나라도 186명 거의 대부분 뭐 병원 감염입니다. 뭐 한두 명이 그 전염원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병원에 간접 접촉으로 해서도 충분히 감염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CCTV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은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판단하에 병원 감염 관리, 병원 폐쇄와 병원 방역에 집중해서 결국 2달 만에 7월 초에 끝났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19는 병원 감염, 또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감염, 4차, 5차 감염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전염력이 더 높은 거죠. 물론 슈퍼전파 사건은 메르스의 특징이기도 했죠. 뭐 평택에 있는 모 병원, 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병원, 여러 대학병원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전체 환자의 한 80%를 일으켰으니까요. 뭐 지금 이 코로나19도 신천지교회 같은 그런 상황들은 이제 슈퍼전파 사건이죠. 그 안에서.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안에서 벌어진 일도 일종의 슈퍼전파 사건이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전염력이 높죠.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지금도 뭐 교회나 뭐 무슨 성지순례단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물론 가족 간 전파 또 이 접촉자 중에 환자가 4차, 5차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염력도 빠르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는 뭐 PCR이라는 그 방법은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15년 메르스 때는 우리가 겪은 것은 신종 메르스 바이러스지만 실제는 2012년에 사우디에서 처음 출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015년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을 때 그 전해에 어느 정도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2015년 메르스 방역 초기에 빠르게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서 배포하고 그걸 이용해서 확진을 빨리 함으로 해서 방역에 큰 기여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완전히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진단키트 개발이 이제 초기에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2개 회사가 허가를 득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많은 물량을 그 즉시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분자진단 회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좀 더 많은 제품들이 지금 빨리 허가를 득해서 지금 뭐 6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뭐 확진, 1차 확진, 2차 확진 이런 상황인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종플루 때는 현장에서 신속항원 검사,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 물론 민감도가 좀 문제는 있었지만 즉석에서 진단해서 확인을 하고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신속 진단 한두 시간 내에 나오는 검사 키트 제품들을 좀 뭐 선별진료소 현장이라든지 보건소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빨리 배포해서 이 적체가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뭐 의심 환자를 검사하고 결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노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진단의 부분에서 이제 그런 유사점도 있고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에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메르스나 코로나19나 효과가 입증된 허가된 항바이러스제 없습니다. 메르스 때는 감염학회 차원에서 칼레트라, 리바비린 이런 약제들을 인터페론 이런 거를 병합 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염학회 차원에서 치료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이중맹검 전향적 대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의사 경험에 따라서 치사율이 워낙 40%라고 중도에서 알려서 거의 대부분 많이 썼죠. 뭐 그 덕인지 어떤 덕인지 모르지만 중동보다는 치사율이 20%니까 한 반으로 줄었죠. 지금도 이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감염학회에서 권고해서 의사들이 중증 환자나 고위험 환자 위주로 현장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메르스나 지금 코로나19 없습니다. 허가된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기대하고 저도 기대합니다. 언제 나오냐고 이제 많은 기대를 하는데, 사실 뭐 백신이라는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죠. 그렇지만 백신을 바이러스를 가지고 타겟을 찾고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효과 입증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뭐 WHO 사무총장이 18개월 정도 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또 많은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기대를 부풀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헛된 기대를 또 부풀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19 유행, 이것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세 달 모르지만 이 기간 중에 백신 사용은 난망이다 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백신 개발에 뭐 빨리 나서서 그걸 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유행 이 상황에서는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기대보다는 마스크나 손 씻기와 같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백신, 우리가 어깨에 맞아서 아픈 백신은 아니지만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하고 하는 그런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좀 더 그런 효과적인 백신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메르스와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차이보다는 좀 더 유사한 점이 많죠.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둘 다 호흡기 증상이 줍니다. 근데 복통, 설사, 오심부터 위장관 증상이 메르스 때는 한 30%가 있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위장관 증상이 한 5% 정도입니다. 그게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쨌든 대변으로도 바이러스가 나오고 소변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은 유사하다. 또 하나 이제 세균성 폐렴 2차 감염인데, 이제 메르스 때는 20 내지 30%로 좀 높았고, 지금 중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는 이제 1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어쨌든 그 임상의사가 바이러스 폐렴을 치료하는 건 주지만 때에 따라서 세균성 폐렴에 대한 2차 감염 항생제 치료를 치료에 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